지난 5월 청주에서 여중생이 친구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이 있었죠. 여중생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숨진 여중생의 유서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 5월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동안 맞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다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월 달이었죠. 지난 2월 달 어머니가 지금 숨진 A 씨가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네. 신고를 했는 게 2월인데 그 뒤에 이제 그 친구의 의붓 아버지, 제가 C 씨라고 얘기할 건데 예. C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이제 여러 번 청구됐는데 검찰이 그 청구를 다 기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 친구 둘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5월 11일인데요. 5월 14일에도 영장을 이제 청구를 보완 수사를 해서 기각을 하고 사실 그로부터 20일, 5월 20일에야 되어서 이제 영장이 청구되고 5월 24일 날 의붓 아버지는 구속됩니다. 사실 이제 7월 23일 이제 C 씨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첫 공판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지금 C 씨 그 자기 딸, 의붓 딸과 친구에게 술을 같이 먹었다는 정황, 이게 이제 아동 학대인데요. 네. 이 부분을 인정하면서 지금 전혀 성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좀 호소해 왔습니까? 사실 이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더 깊이 들여다봐야 예. 되는 게 이게 아까 제가 그냥 부모님이 2월에 성폭행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 1월 달부터 학교 내에 위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가정 폭력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학교 내의 기관에 이 친구와 친구의 그 의붓 아버지의 A, B라고 할게요. A와 B가 그 위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A는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친구 B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의붓 아버지한테 계속적인 학대를 당해왔다라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그 학교에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런 성폭행이나 가정폭력이 있으면 우리는 의무적 신고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관에서 1월 달 이런 얘기를 듣고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그거는 그 기관에서 신고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교에 있는 위가 아니라 이 A 양 부모님이 결국 신고를 했는 그 과정에서 과연 학교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좀 저희들이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숨진 두 학생 가운데 한 명의 유서가 공개됐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하던데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미리 좀 읽어봤더니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저도 사실 그 내용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서 이게 방송사고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많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프다라는 말이 결국 정말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마음에서 아프고 그때 생각을 하면 손이 떨리고 네. 가슴이 이제 굉장히 두근거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은 우리 아버지 굉장히 여린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혹시 나 때문에 잠을 못 잘 수 있다. 절대로 아버지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 나와 있던 내용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나쁜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건 정확하게 내부적 어떤 사실관계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그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이 의붓 아버지 우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한계의 범위 내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유서 마지막에도 자신의 빈자리가 크지 않기를 네. 바란다라고 가족에 전하면서 많은 가족에 대한 또 걱정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친구의 의붓 아버지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는 게 또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앞서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또 3번이나 구속영장이 반려가 됐잖아요. 그 구체적인 이유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 지금 이게 그 성폭행이라는 게 굉장히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첫 번째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좀 진술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피해자 A 중학생이 처음에 진술하고 난 다음에 경찰에서 일정 부분 진술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중학생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두근거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그 전문 심리를 담당하는
그 사람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진술을 조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조력이 안 되었는지 검찰은 3번에 걸쳐 영장을 반려합니다. 그 반려하는 이유가 경찰은 검찰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네.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검찰의 입장에서는 3번이나 이 양 관계에서 그 중학생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소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 소명을 조금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3월에 2번 영장 발부를 반려했는 거는 뭐 이해가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5월 14일 그때도 영장이 한번 반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5월 20일 날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고 법원에서 5월 24일 날 실질 영장 심사하고 나면 영장이 발부가 돼요. 네. 그러면 사실상 그 전에 있는 수사가 나름대로 탄탄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그 부분에서 영장이 발부 안 됐으면 검찰이 이야기대로 수사의 범죄의 소명이 안 되었을 건데 피해자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5월 20일에 영장이 청구됐다면 그 이후에 사실 피해자의 진술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영장의 수사가 부안되는 부분은 극히 미미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5월 24일 날 영장 발부했다면 범죄 소명되었고 증거인멸 우려 있고 도주 우려가 있으면 좀 빨리 영장이 청구되었으면 네.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사실 이 중학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사정당국은 여전히 그 의붓 아버지를 죄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도록 사건이 처리되는 모습이라서 굉장히 그 아이들 마음은 먹먹했을 것이고 네. 분명히 유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뒤늦게 구속 기소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 피고인이죠. 이제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2가지 증거가 있을 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직접적인 증거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피해 신고가 성폭력 피해였다면 저는 분명히 해바라기 센터에서 일정 부분 조사가 진행됐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프로토콜이니까. 네. 그러면 그 사이에서 그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중학생이 가지고 있는 신체가 일부 자기의 어떤 성폭행의 증거가 됐을 것이고 더 중요한 건 2가지 진술입니다. 뭔가 하면 어머니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듣고 신고를 했다면 우리 형사소송법 316조에 따라서 이 여중생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들은 이야기가 법정에 현출될 때 그 원래는 피해자가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피해자가 사망했으니까 그 어머니가 법정에 나가서 진술해도 그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고 네. 오늘 유서가 나왔고 그러니까요. 이게 피해자 측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유서라는 것은 314조에 따라서 그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서 진술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유서가 만들어진 상황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면 이 유서 자체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면 명백합니다. 네. 그래서 저 법정에 나와 있는 저 내용이 언유법으로 적혀 있는데 판사는 저 언유법을 분명히 직설법으로 바꾸어야 돼요. 거기 나와 있는 마음 아픔이 어떤 건지 예. 가슴 두근거림이 어떤 거였는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그 중학생의 어린 마음을 헤아려서 법원이 저 언유법을 직설법으로 바꾸어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숨진 친구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재범 위험이 있는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실히 분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잘 안 됐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제나 뭐 아동정책조정위원이 네. 있으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가정 보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가는 것보다 그래도 부모가 키우는 게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건에서도 제가 아동학대 사건을 정말 별것이 많이 봤을 거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의붓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를 학대하면 어머니가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사건에서도 어머니조차도 아이를 학대했다라고 하고 불송치 그러니까 예.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제대로 된 가정에서 특히 어머니가 제대로 어떤 그 어머니로서 역할을 못한다면 원가정 보호주의 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정이 어떻게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네.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집에 갔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당할 건지는 아이는 분명히 마음으로 기억하고 몸으로 기억할 거라고요. 그런 상황에 아이를 집으로 집으로 보내는 일은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고 이게 만약에 가정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맡아주려면 정말 이거 뭐 국회의원들께서 보신다면 내년 예산에는 절대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하셔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공간이 없었으니까요. 앞으로는 그 아이가 정말 전인격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양육되고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쉼터, 그런 양육시설이 종합시설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쉼터 종합시설이 만들어졌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그 대처는 적절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위라는 그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저희들은 분명히 한번 짚어봐야 되고 분명히 지금 나와 있는 언론으로는 자기의 성폭력 사실을 이야기하고 친구 B는 가정폭력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그 부분을 왜 제대로 처리 못했는지 첫 번째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자체나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개입은 했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아직 불안한 마음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불안하면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어야 되고 네. 경찰에서는 그 진술 안 하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된 친인권적인 조사 환경과 그런 어떤 아이의 안정 상태의 심리 치료를 해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는 건 죄형 법정주의상 한계가 있어요. 그럼 구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체포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피해자 보호하는 것은 그 어떠한 한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은 그다음에 지자체는 그리고 학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가 아니라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정말 나의 아이와 나의 딸이 정말 이러한 환경 속에 노출됐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는 조치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소홀한 점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끔찍한 기억이니만큼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진술을 위해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한다는 맞습니다.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일일 거라는 점이고요. 이런 경우에 전문 심리 상담이 좀 병행돼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2차 피해일 수가 예. 있어요. 특히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우리 기억해 보시면 중학교 2학년 진짜 조금만 잘못하면 내 인생 전부가 막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된 좀 이렇게 심리 상담사가 아이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는 그런 어떤 조사 시설이 좀 조사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진지한 고민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